한국과 브라질과 한국의 평가전 어떤 결과가 나올지 이제 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산드로예요. 자, 꺾어주고 슛! 아, 들어갑니다. 히샬리송. 히살리송인 것 같은데요. 네, 마지막 터치가 있었던 것 같은데요. 1대0으로 브라질이 앞서가는 전반전입니다. 자, 한 번에 찍어줍니다. 잘 봤어요. 온사이드. 자, 박스 안쪽까지 반대쪽으로. 좋습니다. 쾌해요. 손흥민이에요. 손흥민이에요. 아쉬워하는 손흥민입니다. 자, 황희찬 안쪽으로 자 던지면서 황희조 슛! 황희조입니다. 황희조 동점골. 황희조의 동점골. 자, 들어갑니다. 온사이드입니다. 반대쪽 헤딩. 슈퍼 세이브. VAR 체크하는 것 같습니다. 이러면 PK 여부를 확인하겠다는 건데. 네이마르 슛! 예, 완전히 속았습니다. 네, 후반전이 시작이 됐습니다. 손흥민. 자, 치고 들어갑니다. 옆으로. 손흥민까지 연결됐습니다만은 자, 좀 길었죠? 공간이 열립니다. 네이마르 짧게 주고 안쪽 넘어집니다. 네. 페널티킥입니다. 네이마르 슛! 똑같은 방법이죠. 자, 손흥민입니다. 손흥민 볼 뺏었습니다. 치고 들어갑니다. 자, 다니 알베스가 뒤에 따라갑니다. 오른쪽 열렸어요. 잡습니다. 때려야 돼요. 웨베르톤 키퍼의 선방입니다. 황인범의 슈팅. 네, 비니시우스입니다. 비니시우스 접고 슛! 빗나갑니다. 오른쪽에 하피냐 슛! 골대 맞았어요. 하피냐. 황인범 다시 가운데. 황인범 이 연결 좋았어. 기나요? 꺾어줍니다. 과감하게 팀 플레이를 시도하는 건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그렇죠. 자, 안쪽으로 들어옵니다. 자, 위험합니다. 슛! 골! 네 번째 골입니다. 손흥민 전방 뺏었어요. 좋아요. 자, 손흥민이에요. 손흥민 슛! 왼발에 걸렸습니다만은 네, 손흥민 선수 정말 좋아하는 코스였는데. 네. 제주스 밀고 들어갑니다. 제주스 왼발 또 들어갑니다. 추가 시간에 골이 터집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상암 경기장에서 벌어진 우리 축구 대표팀과 브라질 대표팀의 경기 중계로 뉴스9이 1시간 이상 늦어졌습니다. 조금 전 주요 장면에서 보신 것처럼 오늘 상암구장에는 6만 명 넘는 축구 팬들이 운집해 마음껏 환호했습니다. 모처럼 코로나 터널에서 벗어나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와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의 숨막히는 공방전을 만끽했습니다. 저희 독점 중계를 통해서 댁에서도 많은 분들이 이 경기를 지켜봤으리라 믿습니다. 경기 결과를 떠나서 모처럼 온 국민이 붉은 악마가 되어서 한마음으로 대한민국을 외쳤습니다. 오늘 뉴스9는 특집으로 90분 동안 진행합니다.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 분석과 함께 우리 축구대표팀의 경기 내용까지 상세히 전하겠습니다. 먼저 상암구장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다솜 기자, 경기가 막 끝났을 텐데 아직도 열기가 느껴지나요? 네, 이 3년 만에 다시 맞붙은 한국과 브라질의 맞대결. 이 손흥민과 네이마르 이 양팀의 에이스가 모두 선발로 출전하며 이곳 서울 월드컵 경기장의 열기는 아주 뜨거웠습니다. 경기에선 시작부터 아찔한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티아고 실바가 머리로 골망을 가르며 선제 실점을 하는 듯 했는데요. 다행히 옵사이드가 선언되며 한숨 돌렸습니다. 하지만 브라질 대표팀 역시 세계 최강다웠습니다. 전반 7분 프레드의 슈팅이 히샤르리송을 맞고 브라질의 선제골로 이어졌습니다. 좀처럼 풀리지 않았던 분위기를 반전시킨 건 황의조였습니다. 전반 30분 상대 수비를 제치고 때린 오른발 슈팅이 브라질의 골망을 갈랐습니다. 이 대표팀에서 황의조가 득점한 건 지난해 6월 이후 1년 만입니다. 하지만 전반 42분 페널티킥을 허용했습니다. 이 네이마르가 키커로 나서 가벼운 슈팅으로 우리 대표팀의 골망을 가지갈랐습니다. 그리고 후반전이 시작됐는데 다시 한번 아쉬운 장면이 나왔습니다. 이 네이마르는 페널티킥을 성공하며 오늘 경기 두 번째 골을 성공했습니다. 결국 한국은 23년 만에 브라질전 승리에 도전했지만 이후 두 골을 더 허용해 1대5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한국은 7일과 오는 6일 대전에서 6월 A매치 두 번째 평가전을 치릅니다. 지금까지 서울 월드컵 경기장에서 전해드렸습니다. 예, 경기 결과는 5대1. 최선을 다했지만 세계 1위의 벽을 넘기는 벅찼습니다. FIFA 랭킹 1위 브라질 대표팀의 경계 대상 1호가 네이마르였다면 우리 대표팀에선 영국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인 손흥민이 집중 견제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오늘 경기의 주인공은 대표팀의 골잡이인 황의조 선수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의 체면을 살려준 황의조 선수의 환상적인 슛 장면은 성민혁 기자가 다시 설명하겠습니다. 브라질의 파상 공격에 당황한 우리 선수들. 중원에서부터 강한 압박에 좀처럼 공격에 활기를 찾지 못합니다. 이때 최전방 공격수 황의조가 빛났습니다. 중원을 돌파한 황희찬이 문전으로 패스를 찔러주고 티아고 실바를 등지고 공을 받은 황의조. 몸싸움을 버텨내며 슛을 날립니다. 전매 특허인 오른발 터닝슛으로 승부를 원점으로 돌렸습니다. 그동안의 마음고생을 털어버리려는 듯 손가락을 입에 가져가며 쉿 세레모니를 펼쳤습니다. 시즌 막판 소속팀에서 부진한 황의조는 A매치를 포함해 최근 15경기 동안 한 골밖에 넣지 못했습니다. 그래도 결정적인 순간 저력을 발휘했습니다. 브라질의 강한 압박에 좀처럼 힘을 쓰지 못한 우리 공격에 활력을 찾아줬습니다. 월드클래스 손흥민이 집중 견제에 시달리기 때문에 다양한 공격 옵션을 위해서라도 간판 골잡이 황의조의 활약이 절실합니다. 세계 랭킹 1위 브라질을 상대로 골을 넣으며 자신감의 날개를 달았습니다. TV조선 성민혁입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을 가득 메운 6만 6천여 축구 팬의 열기는 경기 결과를 떠나서 어느 때보다 뜨거웠습니다. 상암 경기장에 단 한 자리 빈자리도 없이 관람권이 판매된 건 역대 11번째라고 합니다. 그동안 코로나로 텅 비어 있었던 경기장에서 축구 팬들이 모처럼 환호하며 축제를 즐겼습니다. 현장에 신유만 기자 연결합니다. 자, 신 기자, 경기장 육성 응원이 허용된 것도 3년 만이라면서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브라질전은 코로나 이전이었던 2019년 이후 3년 만에 육성 응원이 허용이 됐습니다. 제가 오늘 경기 전에 한 팬분을 만났는데요. 그분이 경기는 몰라도 응원은 10대 0으로 이기겠다라고 각오를 말씀해 주셨었는데 실제로 제 몸으로 그 뜨거운 열기를 체감할 수가 있었습니다. 오늘 응원전의 포문은 카드 섹션으로 시작됐습니다. 경기장 3면에 초대형 카드 섹션이 수놓였는데요. 동쪽 스탠드의 메인 문구는 어게인 2002였습니다. 관중들은 20년 전 환희의 그날처럼 목청껏 소리 지르며 경기를 즐겼습니다. 북쪽 스탠드에는 태극기가, 남쪽에는 2002년 당시 응원 슬로건 비더레즈에서 따온 위더레즈 문구가 등장했습니다. 열기가 극에 달했을 때는 전반 31분 황의조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었을 때였습니다. 황의조가 손가락을 입에 대며 쉿 세레모니를 했지만 그 누구도 함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경기는 결국 졌지만 세계 최강 브라질에 맞서 마지막까지 용감하게 싸운 우리 대표팀에게 팬들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상암 월드컵 경기장에서 TV조선 신유만입니다. 예, 경기장 열기가 대단했군요. 자, 그럼 이번에는 경기장 밖으로 가보겠습니다. 경기장에는 가지 못한 시민들도 도심 곳곳에 모여서 함께 중계방송을 보면서 응원에 나섰습니다. 젊은이들이 많이 모이는 홍대 앞 거리에 저희 취재기자가 나가 있습니다. 자, 안윤경 기자는 어디 나가 있습니까? 네, 저는 지금 서울 홍대 앞 축구펍에 나와 있습니다. 예, 오늘 경기 열기가 아주 뜨거웠는데 응원 분위기도 그랬겠죠? 네, 이곳 축구펍은 경기 시작 전부터 발 디딜 틈 없이 시민들로 가득 들어찼습니다. 지금은 경기 종료 휘슬은 울렸지만 아직 그 뜨거운 응원 열기가 가시지 않은 상태입니다. 경기장 밖에서 우리 태극전사들의 선전을 응원한 축구팬 한 분을 모시고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네, 모처럼 밖에서 단체 응원을 하셨는데 좀 기분이 어떠신가요? 네, 오늘 결과는 조금 아쉬웠지만 축구팬들 다 같이 모여서 응원하니까 너무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대한민국 월드컵 화이팅! 화이팅! 네, 아마 한마음으로 응원해주셨던 모든 분들이 같은 마음일 겁니다. 인근 주점에서도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곳마다 손님들로 가득했습니다. 자리를 잡지 못한 일부 시민들은 서서 경기를 관람하기도 했습니다. 브라질을 응원하는 외국인 축구 팬들도 모처럼 느껴보는 단체 응원 열기에 쉽사리 자리를 뜨지 못하는 모습이었습니다. 뜨거운 응원 열기는 다음 주 펼쳐질 칠레전에서도 계속해서 이어질 걸로 보입니다. 서울 홍대 앞 펍에서 TV조선 안윤경입니다. 예, 저도 아직 열기가 가시지 않습니다.
어제 치러진 제8회 동시지방선거에서 20여일 전 여당이 된 국민의힘이 압승했습니다. 민심은 지방 권력 교체와 윤석열 정부의 국정 안정에 힘을 실었습니다. 국민의힘은 전국 17곳 시도지사 가운데 12곳을 휩쓸며 민주당에 내줬던 충청권과 경남 지역 대부분을 탈환했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도 압도적인 우위를 보였습니다. 4년 전 민주당에 당한 수모를 그대로 되돌려준 셈이고 대선에 이어서 지방 권력의 지도도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국민의힘은 감사하지만 두려운 성적표라며 2년 뒤 총선을 대비해 다시 신발끈을 고쳐맸습니다. 지금부터는 어제 치러진 지방선거 결과를 여러 각도에서 분석하고 앞으로 펼쳐질 정치권의 지각 변동까지 전망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조정린 기자가 보도합니다. 국민의힘은 지방선거 승리로 한껏 들떴던 분위기를 반나절 만에 가라앉히고 자세를 더욱 낮췄습니다. 저희로서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또 두려운 성적입니다. 민심 앞에 더 겸손하게 그리고 더 낮은 자세로 일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광역단체장 17곳 가운데 12곳에서 승리하며 4년 전 지방선거 완패를 서력했습니다. 서울에선 오세훈 당선자가 20%포인트 가까운 압도적 격차로 승리했고 생계, 주거, 교육, 의료 4대 부문에 각종 새로운 정책들이 선을 보이게 될 거고요. 인천도 4년 만에 탈환했습니다. 부산에선 국민의힘이 16개 기초단체까지 모두 석권했고 시의회는 47석 중 45석을 휩쓸었습니다. 경기도에선 김은혜 후보가 석패했지만 충청권 접전지에선 김태흠, 이장우 두 사람 모두 승리했습니다. 성남 분당갑 국회의원 보궐선거에선 안철수 의원이 여유 있게 당선돼 5년 만에 국회로 복귀했습니다. 안 의원은 차기 당권 도전이 유력하게 거론됩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을 뒷받침하고 끝까지 함께하겠습니다. 국민의힘은 선거 승리 다음 날부터 정당 공천 혁신위를 출범시키기로 했습니다. 스스로 오만해지지 않도록 당 시스템을 재정비해 2년 뒤 총선을 준비하겠다는 구상입니다. TV조선 조정린입니다. 이번 지방선거는 대선의 연장전이라는 평가가 많았습니다. 윤석열 대통령 취임 불과 22일 만에 치러지는 선거였기도 했지만 대선 승패가 불과 0.73%포인트 차이로 갈라졌기 때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지방선거 압승으로 윤 대통령은 불안한 출발에서 벗어나 안정적으로 국정을 펼쳐나갈 수 있는 큰 동력을 얻게 됐습니다. 윤 대통령은 민생을 잘 챙기라는 국민의 뜻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홍현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당선인 시절부터 지방선거 때문에 밤에 잠이 안 온다고 했던 윤 대통령은 어제 지인들과 사저에서 개표 방송을 지켜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어제 오후에 대통령께서 투표율이 좀 낮다는 그런 걱정을 좀 해주셨고, 예. 전반적으로 판세를 어떻게 보냐는 그런. 여당 내에선 청와대 개방과 한미정상회담의 성공적 개최, 5.18 기념식 참석 등 윤 대통령의 취임 후 행보가 여당 압승에 힘이 됐다고 보고 있습니다. 오늘 발표된 윤 대통령의 국정 지지도는 전주 대비 6%포인트 오른 54%였습니다. 다만 윤 대통령은 경제 활력을 되살리는 것이 시급한 과제라며 지방정부와 손을 잡고 함께 어려움을 헤쳐나가겠다고 했습니다. 한 국민의힘 의원은 윤 대통령이 경기지사 선거 패배에 대해서도 약이 될 것이라는 취지로 말했다고 전했습니다. 앞으로 총선까지는 전국 단위 선거가 없습니다. 2년간의 골든타임을 확보한 윤 대통령은 경제 위기를 헤쳐갈 과감한 규제 개혁부터 추진할 계획입니다. TV조선 홍현주입니다. 지방선거에서 완패한 민주당은 대선 패배 이후 구성한 비대위까지 와해됐습니다. 회초리를 들어준 국민에게 감사하다며 몸을 바짝 낮추기는 했습니다만 오는 8월 전당대회까지 남은 석 달 동안 선거 패배 책임론을 두고 극심한 계파 갈등이 벌어질 가능성도 커 보입니다. 민주당 분위기는 장용욱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민주당 지도부가 침통한 모습으로 국회에 들어섭니다. 더 혁신하고 새로운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데 대해서 당이 제대로 된 혁신의 모습을 보여드리지 못한 것에 아무래도 큰 책임이. 1시간 40분간의 비공개 회의 끝에 비대위원 전원 사퇴를 발표하며 허리를 숙였습니다. 민주당의 더 큰 개혁과 과감한 혁신을 위해 회초리를 들어주신 국민 여러분께 감사드립니다. 대선 패배 후 출범한 비대위가 2달 만에 해체되는 겁니다.
민주당은 박홍근 원내대표가 대표 직무대행을 맡아 2차 비대위 구성 논의에 들어갔습니다. 우선 내일 비대위 구상안과 전당대회 개최 시기 등을 논의하기 위한 국회의원, 당무위원 연석회의를 여는데 지방선거 패배 책임을 놓고 계파 간 충돌이 예상됩니다. 2차 비대위는 오는 8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준비하는데 인선 과정에서부터 친문계와 친이재명계의 갈등이 더 커질 전망입니다. TV조선 장용욱입니다. 이재명 후보 이제 의원이 됐죠. 이재명 의원은 당선되고도 일단은 코너로 몰리는 분위기입니다. 상처뿐인 승리다. 다 죽고 이재명만 살았다. 이재명만 살고 민주당은 죽었다는 직설적인 당내 비판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당초 계획은 국회 입성을 발판으로 당대표 도전에 나선다는 것으로 알려졌지만 예상외로 거센 당내 비판에 당권 도전에도 빨간불이 켜졌다는 평가가 적지 않습니다. 최지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이재명 의원은 송영길 전 대표가 자리를 비운 전통적 텃밭에 무연고로 출마할 때 총괄 선대위원장으로서의 역할론을 강조했습니다. 저의 모든 것을 던져서 인천부터 승리하고 전국 과반 승리를 반드시 이끌겠습니다. 하지만 지역 토박이 후보와 초박빙 접전을 벌이면서 개양의 발이 묶였고 그나마 지원에 나섰던 인천 지역 선거도 참패로 끝났습니다. 무엇보다 당내 조율 없이 던진 김포공항 폐쇄 공약은 선거 막판 전국 판세에 큰 악재로 작용했습니다. 이재명만 살고 민주당은 죽었다는 비판이 당 내에서 나오는 이유입니다. 개항에 발이 묶이고 이재명 효과가 기대했던 건 우리가 얻지 못했다고 봅니다. 참 이 모양이 안 좋게 됐죠. 상처뿐인 영광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굉장한 내상 입었다. 이낙연 전 대표는 오랜 침묵을 깨고 책임자가 남을 탓하며 상식을 행동으로 거부했다고 직격했습니다. 친문 진영에선 사욕과 선동으로 사당화시킨 정치의 참담한 패배, 꼼수와 꼼수의 릴레이라는 등의 비난이 본물처럼 쏟아졌습니다. 이 의원은 당권 도전이 점쳐지는데 대선과 지방선거 2연패의 당사자여서 실제 나설 경우 논란이 커질 전망입니다. 한 친문 핵심 의원은 이재명 의원은 그 자체로 혁신과 자성의 대상이라며 자숙하지 않는다면 의원들이 가만히 있지 않을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TV조선 최정환입니다. 많이들 보셨겠습니다만 어제 선거 최대 관심 지역은 경기도였습니다. 개표 상황도 피를 말렸습니다. 출구조사부터 새벽 5시 넘어서까지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가 줄곧 앞서갔지만 민주당 김동연 후보가 극적인 막판 뒤집기에 성공했습니다. 표차는 역대 광역단체장 선거 사상 최소 표차였습니다. 김도영 기자가 그 피말렸던 경기도지사 개표 상황을 시간대별로 돌아봤습니다. 지상파 출구조사가 나오자 양쪽 분위기는 극명하게 엇갈렸습니다. 국민의힘 김은혜 후보 캠프에선 0.6%포인트 차로 앞선다는 소식에 박수와 환호가 터져나왔고 같은 시각 당 지도부도 흥분을 감추지 못했습니다. 반면 민주당과 김동연 당선자 캠프에선 낮은 탄식만이 흘러나왔습니다. 개표 초중반 김은혜 후보는 최대 5%포인트 이상 격차를 벌리며 앞서 나갔습니다. 새벽 2시 반쯤엔 MBC가 김 후보의 당선 유력을 띄우고 한 언론은 첫 여성 광역단체장이 탄생하게 됐다는 속보를 띄우기도 했습니다. 새벽 4시가 가까워질 무렵 김동연 당선자가 1%포인트 이내로 득표율 격차를 줄이기 시작하자 양측의 분위기는 180도 바뀝니다. 2만 3천? 2만 3천. 2만 3천. 결국 개표가 96.5%까지 진행된 새벽 5시 32분 김동연 당선자가 역전에 성공합니다. 개표율이 99%까지 진행된 상황에서야 휘말리는 접전의 승부가 판가름 났습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저의 부족함으로 승리하지 못했습니다. 김동연 후보가 당선 소감을 발표할 땐 아침 7시를 넘긴 시각이었습니다. 국민 여러분들의 간절함과 열망이 함께 어우러져서 오늘 승리를 만들어주셨습니다.
두 사람의 표차는 단 8,913표, 득표율은 0.15%포인트 차이였는데 역대 광역단체장 선거 최소 격차였습니다. 무소속 강용석 후보는 5만여 표를 득표했는데 만약 강 씨와 단일화를 했다면 김은혜 후보에게 득보다 실이 컸을 거라는 분석도 나옵니다. TV조선 김도영입니다. 서울시장 선거에서는 국민의힘 오세훈 후보가 예상했던 대로 압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주목할 만한 대목은 구청장 선거였습니다. 물론 이번에 상당한 지역을 탈환하는 데 성공하긴 했습니다만 오세훈 후보의 득표율과는 큰 차이를 보였습니다. 어디서 얼마나 차이가 났는지 그 이유는 어떻게 설명할 수 있는지 한송원 기자가 분석했습니다. 서울 전 지역이 새빨갛습니다.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은 금천, 관악, 구로 등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을 포함한 25개 자치구에서 전승을 거뒀습니다. 그런데 구청장 선거는 좀 달랐습니다. 8곳에서 민주당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시장부터 구청장, 시의회, 구의회까지 같은 번호를 찍는 이른바 줄투표 현상이 뚜렷하지 않았던 겁니다. 민주당 구청장들의 현역 프리미엄이 작용한 데다 일종의 견제 심리도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입니다. 이 같은 현상은 민주당 김동연 당선인이 승리한 경기도에서도 확연히 나타났습니다. 기초단체장 선거에선 국민의힘이 22대 9로 압승한 겁니다. 고양시, 오산시 등 전통적 민주당 강세 지역도 빨간색이 칠해졌는데 경기도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국민의힘이 승리한 건 16년 만입니다. 인물론에서 김동연 당선자가 비교 우위에 있었다면 시장 군수 선거에선 새 정부에 힘을 실어주겠다는 일종의 교차 투표가 많았던 겁니다. 한쪽에 힘을 몰아주지 않겠다는 수도권 민심, 여야 모두에게 기회와 경고를 동시에 던졌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TV조선 한송원입니다. 역대 선거에서 승부에 열쇠를 쥐며 이른바 스윙보트 역할을 했던 충청권 민심도 이번에는 국민의힘 손을 들어줬습니다. 충청권 광역단체장 4석을 모두 국민의힘이 승리했는데 지방선거 역사상 처음 있는 일입니다. 강원지사 자리도 국민의힘이 12년 만에 되찾았습니다. 보도에 이태희 기자입니다. 출구조사 경합지역으로 꼽혔던 세종 대전시장까지 국민의힘 후보가 당선되면서 충청지역 광역단체장 4곳을 모두 휩쓸었습니다. 보수정당이 충청 4곳을 모두 이긴 건 역대 지방선거 사상 처음입니다. 충남의 새로운 변화를 간절히 열망하는 그런 뜻이 담겼다고 생각합니다. 위축돼 가고 있는 대전을 좀 일으켜달라 이런 말씀이 아닐까 싶습니다. 충청권 민심은 역대 선거에서 승패를 좌우해온 만큼 여야 모두 각별한 공을 들였습니다. 하지만 충청 출신인 민주당 박완주 의원의 성추행 의혹이 막판 악재로 작용하면서 정권 견제로는 힘을 받지 못했습니다. 과거의 심판, 미래의 선택, 정말 정확한 판단을 해주신 충청권 기초단체장도 31곳 중 23곳을 국민의힘이 승리했습니다. 다만 충남 부여와 청양에선 민주당 소속 현역 군수가 승리했습니다. 두 곳 모두 보수세가 강하고 대선 땐 윤석열 대통령이 20%포인트 안팎으로 승리한 곳이라 국민의힘에선 공천 책임 논란이 불거질 전망입니다. 강원도에선 국민의힘 김진태 당선자가 이광재 후보를 꺾으면서 12년 동안 민주당이 지켜왔던 강원도정을 탈환했습니다. TV조선 이태희입니다. 예, 정치 설명서 김반장, 서반장 시간입니다. 오늘은 앞서 해드린 선거 결과 분석에서 한 걸음 더 들어가 보겠습니다. 먼저 여당 김정우 반장부터 시작해보죠. 네, 이번에도 윤의 승리로 정해봤습니다. 예. 제가 열흘 전에 결국은 윤의 선거란 주제로 설명을 해드렸는데 이번 선거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어떤 식으로 역할을 했는지 또 국정 운영엔 어떤 변수가 될지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자, 윤의 선거에서 윤의 승리로 그렇다고 대통령이 선거 운동을 할 수는 없는 것 아닙니까? 네, 그 대통령의 선거 개입은 법으로 엄격하게 금지가 돼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엔 우선 그 대선과 지방선거가
석 달 간격으로 치러졌는데 당선인 신분 때는 이렇게 이제 선거법에 저촉되지 않는다는 점이 유리하게 작용했습니다. 예. 실제로 윤 대통령은 공천이 진행되던 그 당선인 신분으로 그 큰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알려져 있죠. 당초 원내대표로 거론됐던 그 김태흠 의원은 윤 대통령이 여러 차례 직접 설득해서 이렇게 충남지사로 틀어서 이제 했고요. 그리고 강원지사도 당초엔 그 공관위원장의 주장으로 그 황상무 전 앵커가 단수 공천이 됐지만 윤 대통령이 여론조사 지지율이 높았던 김진태 후보와 경선을 붙이도록 이렇게 교통 정리를 했다고 합니다. 예. 또 그 충북의 김영환 그리고 대전의 이장우 당선자도 모두 대선 과정에서 이렇게 역할을 했던 인물들입니다. 윤석열 정부의 성공과 윤석열 정부와 함께 윤석열 대통령께서 국정을 안정적으로 뭐 이른바 윤핵관이라고 하는 김문혜 후보도 출마를 했잖아요. 물론 패배하긴 했지만 이 과정에서 윤 대통령이 구체적으로 어떤 역할을 한 겁니까? 네, 사실 그 김은혜 후보는 출마에 좀 부정적이었습니다. 그 국회의원이 된 게 불과 2년 전이었고요. 또 그것도 여당세가 강한 분당이 지역구였기 때문에 또 뭐 굳이 무리해서 지사 선거에 나설 필요가 없다 이런 판단 때문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윤 대통령이 이렇게 큰 판이 벌어졌는데 정치인이 좀 도전을 해야 더 크게 성장하는 거 아니냐 이렇게 하면서 설득을 했다고 합니다. 결국 적은 표차로 낙선하긴 했지만 김 후보가 경선에서 유승민 전 의원을 꺾은 것도 윤 대통령에겐 좀 정치적 소득이 됐다 이런 분석도 있습니다. 그건 유승민 전 의원이 대선 경쟁자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건가요? 일단 그 대통령 주변에서는 그 유 전 의원이 앞으로 당정 관계에서 큰 부담을 줄 가능성이 높다고 보고 있습니다. 당내에도 그를 따르는 세력이 좀 적지 않고 쓴소리를 통해 몸집을 불려나갈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그런 분석을 하는 게 아닌가 싶습니다. 예, 그런 점이 분명히 있겠죠. 어쨌든 이번 선거 승리로 윤 대통령의 국정 운영의 동력이 커진 것도 사실이죠. 네, 그 윤 대통령에겐 그 거대 야당의 존재 자체가 정치적인 큰 부담입니다. 그 취임 전이긴 했지만 의석으로 검수완박을 밀어붙이는데 속수무책이었고 또 총리 인준 때도 심각한 저항에 부딪힌 바 있죠. 결국엔 이번 선거 승리로 힘있게 국정을 밀어붙일 수 있는 동력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최대 승자는 윤석열 대통령이다 이런 평가도 나오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윤 대통령이 이번 선거 결과를 기반으로 해서 국정에 아주 강하게 드라이브를 걸 경우에는 여야가 충돌하는 지점도 앞으로 많이 나올 수 있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예, 자 그렇다면 야당의 서주민 반장이 준비한 설명서는 뭡니까? 예, 제가 준비한 건 이재명 승리의 덫입니다. 이제 이재명 초선 의원이 됐죠. 당권 도전이 점쳐지고 있는데 그 가능성을 한번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선거방송에 나와서 서 반장은 6대4 정도로 당권 도전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분석을 했는데 그런데 당장 오늘 나오고 있는 당내 비판을 보면 이게 쉬울까 하는 생각이 들더군요. 예, 분명 고민이 될 겁니다. 오늘 제가 민주당 다수의 의원들에게 이 의원의 전당대회 도전 전망을 한번 물어봤는데요. 나오면 안 되니까 안 나올 것, 그리고 나오면 안 되지만 그래도 나올 것이라고 크게 두 가지로 답변이 나뉘었습니다. 예. 예, 물론 측근 의원들은 답을 피했지만요. 자, 그런데 어쨌든 나와도 안 된다라고 보는 의원들이 많았다는 건데 그런데 조금 전 리포트에서도 살펴봤지만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가 심각한 당내 분란에 또 불씨가 될 건 분명해 보이죠. 예, 맞습니다. 이 친문 의원들은 물론 개파색이 옅은 의원들도 이야기까지 한번 들어봤는데 이재명 당대표는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다는 기류가 아주 강합니다. 예. 그래서 이 의원이 당권에 도전을 하면 반대 진영에서 사활을 걸고 막을 것이고 최악의 경우에는 당이 쪼개지는 상황으로까지도 갈 수 있는 문제인 겁니다. 결국 그 2년 뒤 총선에서 이재명 의원이 공천권을 질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그렇겠군요. 예, 그렇습니다. 이 의원 측 이야기도 들어보면 친문 진영에 날이 잔뜩 서 있습니다. 한 측근 의원은 친문들이 기득권을 누리다가 정권을 빼앗기고 당도 어려워진 것 아니냐면서 이 격앙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당권 도전 문제가 이 개파 간 책임 돌리기로까지 이어지면서 갈등을 확산시키는 촉매제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또 하나 이재명 의원이 성남FC 문제라든지 대장동 의혹으로 지금 수사를 받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제 선거 끝났으니까 수사에도 속도가 붙을 텐데 이것도 변수가 되겠죠. 예, 보궐선거 출마 때도 그런 이유 때문에 방탄용이라는 지적을 받았었죠. 이 당대표에 도전하는 과정에서 검찰 수사가 진행이 되면서 이런 논란이 가열되면 그 피해가 당 전체로 옮겨 붙을 수 있을 겁니다. 예. 이 대표적인 소장파인 김혜영 전 최고위원은 형사 의혹부터 해소하는 게 당권 도전보다 먼저다 이런 취지로 말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그 개항을 출마를 결심한 이유 중에 하나가 그 지지 세력의
쪽에 강한 요구가 있었기 때문인 걸로 알려졌는데 이번엔 좀 반응이 어떻습니까? 예, 그래서 당원 게시판을 좀 살펴봤는데요. 그나마 이재명 덕분에 경기라도 이겼다. 그리고 이재명을 당대표로 만들어야 된다. 이런 글들이 계속 올라오고 있습니다. 예, 뭐 평가는 다를 수 있겠습니다만 민주당 입장에서는 선거에 진 것보다 이재명 의원 당이 원내로 진입한 것이 더 큰 당내 분란의 소지가 될 수도 있겠군요. 예, 두 반장 선거 치르느라 수고했고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 시도 교육감 선거에서는 전국에 3명뿐이던 보수 교육감이 8명으로 크게 늘었습니다. 지난 8년의 진보 교육감 시대가 이념 편향 교육과 학력 저하로 이어졌다는 비판이 많았는데 균형을 맞추게 된 겁니다. 서울에서는 중도 보수 분열로 조희연 후보가 3선에 성공했습니다. 보도에 김보건 기자입니다. 17개 시도교육감 선거에서 보수와 진보는 각각 8곳과 9곳씩 얻으며 교육 권력을 양분했습니다. 4년 전 진보 후보들이 14곳을 석권했던 것과는 크게 달라진 양상입니다. 보수 진보 1대1 구도로 치러진 경기교육감 선거에선 보수 진영의 임태희 당선자가 과반 득표를 했습니다. 직선제로 시작된 2009년 이후 처음으로 보수 교육감이 경기도 교육정책을 책임지게 된 겁니다. 반면 서울에선 자사고 폐지와 기초학력 저하 논란에도 불구하고 조희연 교육감이 최초로 3선에 성공했습니다. 조전혁, 박선영, 조영달 등 중도 보수 후보 3명의 득표수를 합하면 50%를 넘지만 보수 후보들은 지난 4번의 선거에서 분열을 거듭하며 자멸했습니다. 17개 시도교육청은 82조 원 예산에 57만 명 교직원 인사권을 거머쥘 정도로 막강한 권력을 가졌지만 대부분 유권자들이 인물이나 정책도 모른 채 깜깜이 선거를 한다는 논란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특히 후보 간 고소고발 등 비교육적 행태를 반복하면서 직선제를 폐지하거나 정당의 검증을 거치는 공천제를 해야 한다는 주장도 커지고 있습니다. TV조선 김보건입니다. 2년 전 서울시장 보궐선거에서 오세훈 시장이 승리하고도 의회에서 다수를 차지한 민주당의 견제를 받아온 것 기억하실 겁니다. 이번 선거에서는 국민의힘이 서울시 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해서 상황이 180도 달라지게 됐습니다. 무엇보다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TBS 교통방송부터 수술대에 오를 전망입니다. 이채림 기자입니다. 국민의힘은 서울시 의원 지역구 101석 가운데 70석, 비례대표 11석 가운데 6석을 당선시켜 시의회의 3분의 2 이상을 차지하게 됐습니다. 서울시의회에서 민주당 과반이 무너진 건 12년 만입니다. 특히 지난 서울시의회는 민주당이 92%를 장악해 식물시장 논란이 일었는데 지난해엔 정치 편향 논란이 끊이지 않는 TBS에 대한 출연금 삭감 시도를 시의회가 축소시키기도 했습니다. 저희가 광고를 못 받게 돼 있는데 예산을 다 자르면 그럼 방법이 없지 않습니까? 오세훈 시장은 선거 기간 내내 시의회의 발목 잡기를 막아달라고 호소했고 시의회만큼은 과반수 이상이 돼서 제가 뜻한 바 정책들을 하나하나 펼쳐갈 수 있는 그런 업무 환경이 됐으면 좋겠다 하는 바람을 가지고 있습니다. 결국 국민의힘이 조례 개정에 필요한 과반 의석을 훌쩍 넘기면서 TBS의 정치 편향 문제도 해결될 것으로 보입니다. 오 시장은 교통방송의 기능이 다한 TBS를 교육방송으로 전환해 온라인 교육 플랫폼인 서울런과 연계한다는 구상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TBS 노조는 방송 장악 시도라고 반발하고 있지만 오 시장은 편향된 방송을 했다고 느끼니까 도둑이 재발절인 것이란 입장을 보였습니다. TV조선 이채리입니다. 국민의힘은 대구, 경북에서, 민주당은 호남에서 각각 완승하면서 이 높은 지역 구도의 벽을 실감케 했습니다. 그런데 호남 기초단체장 선거에서는 유독 무소속 후보들의 약진이 두드러졌는데요. 이 민주당의 공천 문제가 원인 중 하나로 지적됐습니다. 황병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호남 지역 기초단체장 선거에서 전북 3곳, 전남 7곳 등 총 10곳에서 무소속 후보가 당선됐습니다. 41곳 가운데 거의 4분의 1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전남 무안과 순천에선 공천 컷오프에 불복하고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산, 노관규 후보가 민주당 후보들을 꺾고 승리했고
전남 진도에선 2010년부터 내리 무소속으로 출마한 김희수 후보가 파란을 일으키며 삼전사기 군수로 당선됐습니다. 민주당에서 각종 공천의 잡음이 좀 따른 것 같아요. 민주당에 대한 실망감이 제가 주장하는 인물론하고 많이 부합되어가지고 호남을 텃밭으로 삼고 공천만 하면 당선된다던 민주당에 경종을 울렸다는 해석이 나옵니다. 역대 선거에서 높은 투표율기를 보였던 광주광역시 투표율이 37.7%에 그친 것을 두고도 일당 독주에 대한 싸늘한 지역 민심이 반영된 것이란 평가가 나옵니다. 국민의힘이 5.18 기념식에 의원 전원이 참석하는 등 호남 민심에 공을 들여온 가운데 광주에선 국민의힘이 정당 득표율 14%를 넘어서면서 27년 만에 비례대표 1명이 시의회에 입성했습니다. TV조선 황병준입니다. 이번 지방선거가 역대 두 번째로 낮은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정말 한 표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생각하게 하는 투표 결과가 나왔습니다. 전남 나주의 시의원 선거에서 두 후보가 똑같은 표를 얻어서 연장자 우선 규정에 따라서 나이 많은 후보가 당선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과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경기도 성남도 이 정치적 상징성 때문에 관심을 모았는데요. 어떤 결과가 나왔는지 김하림 기자가 보도합니다. 시의원 4명을 뽑는 전남 나주시 마선거구 개표 결과 민주당 김강정, 김명선 후보가 똑같이 1,476표를 얻습니다. 재검표를 해봤지만 역시 결과는 똑같았고 결국 선거법에 따라 16살 연장자인 김강정 후보가 당선자가 됐습니다. 기분 좋죠. 그래 되니까 운명이다. 이것은 시의원 되려는 시의원 돼서 열심히 하라는 운명이다. 전남 여수시의원 선거에선 단 3표, 경북 성주군 도의원 선거에선 6표 차로 당락이 엇갈렸습니다. 이재명 의원의 정치적 고향인 성남에서는 국민의힘 신상진 당선자가 10%포인트 넘는 격차로 승리했습니다. 대장동 특혜 비리 의혹 사건 등 성남에서 벌어진 나쁜 짓들을 제가 밝혀내겠습니다, 여러분. 문재인 전 대통령 사저가 있는 경남 양산시장 선거도 국민의힘 후보가 승리했습니다. 조국 백서 필진으로 참여하며 조국 추미애 전 장관의 공개 지지를 받은 최민희 후보는 남양주시장 선거에서 조국 저격수 주광덕 당선자에게 6.9%포인트 차로 패했습니다. 일반 서민이 갖지 못한 어떤 관계들 속에서 불법적이진 않지만 어떤 특혜? 새 대통령실이 있는 용산에선 박희영 당선자가 60% 넘는 득표율로 당선됐습니다. TV조선 김하림입니다. 예, 앞서 상암 경기장에서 열린 브라질과의 축구 대표팀 A매치 경기 열기 자세히 전해드렸는데 지금부터는 경기 내용과 결과 상세히 분석하겠습니다. 피파 랭킹 1위 브라질의 벽은 역시 높았습니다. 우리 대표팀도 선전했습니다만 경기 결과는 1대5 큰 차이의 패배였습니다. 하지만 주장 손흥민 선수는 약이 된 패배라고 말했습니다. 보도에 김주영 기자입니다. 브라질은 경기 시작과 동시에 매섭게 몰아쳤습니다. 전반 3분 티아고 실바의 헤더가 골망을 갈랐지만 부심이 오프사이드를 선언하며 골이 취소됐습니다. 안도감도 잠시 프레드의 슈팅이 문전에 있던 히샤를리송에 맞으면서 전반 7분 만에 첫 실점했습니다. 한국도 반격을 시작했습니다. 전반 30분 황희찬의 패스를 받은 황의조가 강력한 오른발 터닝슛으로 동점골을 뽑아냈습니다. 하지만 브라질의 공세는 계속됐습니다. 전반 41분 페널티킥을 얻어낸 네이마르. 여유롭게 김승규 골키퍼를 속이며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후반에도 또다시 페널티킥 키커로 나선 네이마르는 똑같은 코스로 볼을 밀어넣으며 2점 차를 이끌었습니다. 후반 35분 쿠티뉴의 골에 이어 후반 교체 출장한 제주스까지 추가 시간에 한 골을 더 넣으면서 우리 대표팀은 결국 1대5로 경기를 마쳤습니다. 주장 손흥민은 오늘 경기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습니다.
세계적인 무대에 얼마나 높은 벽인지 한번 느껴볼 수 있었고, 사실 여기서 되게 실망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더 많은 것들을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고, 23년 만에 브라질을 상대로 승리에 도전했던 대표팀. 세계 최강의 벽을 체감하며 많은 숙제를 떠안았습니다. TV조선 김주영입니다. 예, 지긴 했습니다만 우리 축구 팬들은 브라질의 현란한 삼바 축구를 눈앞에서 마음껏 만끽했습니다. 세계 최고의 스타인 네이마르와 히샤를리송을 앞세워 전방부터 우리 수비진을 브라질은 강하게 압박했고 좌우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5골을 뽑아냈습니다. 이어서 최우정 기자입니다. 첫 골은 히샤를리송의 발끝에서 나왔습니다. 전반 7분 프레드의 슛이 굴절되자 히샤를리송이 오른발을 갖다 대 골로 연결했습니다. 네이마르는 현란한 개인기로 경기장에 모인 축구 팬들을 열광케 했습니다. 네이마르는 전반 41분 산드루가 얻어낸 페널티킥을 골키퍼 김승규의 왼쪽으로 가볍게 쳐넣어 두 번째 골을 만들었습니다. 후반 12분에도 김승규를 완벽하게 속이는 페널티킥 골을 성공시켰습니다. 세트피스에서도 막강 활약을 과시했습니다. 골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중앙 수비수 티아고 실바는 헤더로 크로스바를 맞히며 우리의 간담을 서늘케 했습니다. 브라질 공격수들은 시종일관 전방에서 강한 압박으로 대표팀을 밀어붙였습니다. 좌우 공간을 넓게 활용하며 긴 패스로 한국 수비진을 흔들었습니다. 수비수들과 골키퍼의 능력 역시 월드 클래스였습니다. 브라질은 골키퍼도 대단해요. 사실 알리송이 넘버원인데 지금 챔피언스리그 결승전 이슈가 있고, 에데르송은 부상의 이슈가 있어 세 번째 키퍼인데 정말 잘해줍니다. 챔피언스리그 결승골의 주인공 비니시우스도 후반에 화려한 기술을 선보였고 후반 교체 멤버 쿠티뉴도 득점에 성공했습니다. TV조선 최우정입니다. 오늘 평가전은 한국 축구 대표팀의 수비 능력이 월드컵 본선 무대에서도 통할지 가늠해보는 무대이기도 했습니다. 한국 축구가 배출한 최고의 수비수로 평가받는 김민재 선수가 부상으로 빠지면서 벤투 감독은 권경원과 김영권을 대체 자원으로 내세웠지만 브라질의 공격을 막기에는 한계가 있었습니다. 최민식 기자가 오늘 경기 주요 수비 장면을 분석했습니다. 경기 시작과 동시에 브라질은 골망을 갈랐습니다. 오프사이드로 득점이 인정되지는 않았지만 티아고 실바를 순간적으로 놓치면서 헤더가 골대 안으로 빨려 들어간 겁니다. 이후에도 대표팀은 세트피스 상황에서 티아고 실바를 번번이 놓쳤습니다. 전반 막판에도 실바의 헤더가 크로스바를 강타하기도 했습니다. 괴물 수비수 김민재가 빠진 한국 수비진은 대인 방어에서도 약점을 드러냈습니다. 전반 6분 브라질의 첫 골은 알렉스 산드로의 측면 돌파를 제대로 막지 못하면서 터졌습니다. 네이마르는 현란한 드리블로 한국 수비진 3-4명을 끌고 다니면서 공간을 만들었고, 그때마다 브라질은 날카로운 슈팅을 이어갔습니다. 결국 반박자 느린 수비는 위험 지역에서 거친 파울로 연결됐고 페널티킥을 2차례나 내주고 말았습니다. 수비에서 공격으로 전환할 때는 패스미스로 흐름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수비수들의 수적 우세에도 상대 공격수들을 놓치면서 결국 5대1의 대패를 당했습니다. TV조선 최민식입니다. 오늘 경기에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 손흥민 선수는 골을 넣진 못했지만 몇 차례 날카로운 슛으로 브라질 문전을 위협했습니다. 하지만 전반적으로는 브라질의 높은 수비벽에 막혀 패스미스가 속출하면서 우리 대표팀은 한 골을 넣는 데 그쳤습니다. 골 결정력은 향후 벤투호의 숙제로 남았습니다. 박상현 기자입니다. 브라질 골문까지 가는 길은 험난했습니다. 브라질의 압박 수비에 초반부터 패스미스가 이어졌습니다. 전반 11분 만에 찾아온 결정적 기회. 손흥민의 회심의 슈팅이 수비벽에 막히고 흘러나온 볼을 황인범이 슛으로 연결했지만 골키퍼 위베르통의 손에 걸립니다. 브라질의 강력한 중앙 수비에 롱패스 정확도도 떨어졌습니다. 전반 30분 짧은 패스를 이어받은 황의조의 첫 골이 대표팀의 체면을 살렸습니다. 후반 시작과 동시에 손흥민이 페널티 박스 안까지 들어갔지만 패스를 받아줄 선수가 없어 슈팅으로까진 이어지지 못했습니다. 세트피스 공격의 한계점도 드러냈습니다. 노련한 브라질 수비에 우리 대표팀은 단 하나의 코너킥도 얻어내지 못했습니다.
골문을 향하는 직접 프리킥도 없어 그동안 준비해온 세트피스를 보여줄 기회도 못 잡았습니다. 피파 랭킹 1위의 수비 능력을 실감한 이번 평가전. 패스 정확도와 골 결정력이 벤투호의 향후 숙제로 남았습니다. TV조선 박상현입니다. 이번 경기는 특히 기량이 절정에 달한 손흥민에게 큰 기대가 쏠렸습니다. 그동안 대표팀 유니폼만 입으면 제 기량을 발휘하지 못한다는 평가를 받았는데 오늘도 우리 대표팀은 손흥민 활용법을 아직 찾지 못한 듯한 모습이 곳곳에서 노출됐습니다. 지선호 기자가 손흥민 선수의 움직임을 분석해봤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상대의 볼을 빼앗아 전방으로 연결을 시작합니다. 이때 미드필드에서 브라질 진영으로 뛰어들어가는 손흥민. 하지만 패스는 오지 않습니다. 소속팀 토트넘에서 단짝 케인과 함께 자주 보여주던 움직임이었지만 대표팀에서는 통하지 않는 겁니다. 지금 같은 경우도 손흥민 선수가 상당히 좋은 움직임을 보여줬는데 패스가 나가지 않았죠. 손흥민은 우리 진영 좌측 공격을 담당했지만 이따금오는 패스도 짧거나 부정확해 중간 차단되기 일쑤였습니다. 우리 대표팀이 브라질 대표팀에 밀리는 모습이 보이자 우리 진영까지 깊숙이 내려와 여러 번 수비에 가담했습니다. 손흥민 선수는 대표팀 경기에서 유독 약한 모습인데 벤투호 출범 이후 카타르 월드컵 최종 예선 이전까지 4골에 불과했습니다. 최종 예선 기간 동안 4골을 기록한 게 그나마 위안이었습니다. 제대로 된 손흥민 활용법을 엿볼 기회는 있었습니다. 후반 58분에 특유의 빠른 스피드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들어냈는데 지금 보면 손흥민 선수의 스피드를 이용한 빠른 공격 템포. 이게 나와야 돼요. 황의조가 빠진 자리에 손흥민이 원톱으로 올라가면서 전방 활동 범위를 넓혔습니다. 브라질보다 한 수 아래인 칠레, 파라과이와 이어지는 다음 평가전에서는 손흥민 활용법도 달라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TV조선 지선호입니다. 객석을 가득 메운 6만 6천여 붉은 악마는 스타 군단 브라질에 맞선 우리 대표팀을 뜨거운 함성으로 응원했습니다. 경기 전부터 달아올랐던 상한벌 분위기는 윤재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경기 시작 3시간 전부터 상암 월드컵 경기장엔 경기장을 찾는 붉은 악마들의 발걸음이 이어졌습니다. 6만 6천석을 가득 채운 축구팬들은 대한민국 유니폼을 착용한 채 경기장을 찾았고 대한민국 화이팅! 붉은 악마를 상징하는 뿔 달린 머리띠와 붉은 머리끈을 질끈 묶고 경기장에 들어섰습니다. 축구협회는 2002년 월드컵의 영광을 다시 한번 재현하자는 의미로 동쪽 스탠드의 응원 문구를 어게인 2002로 정했습니다. 2002년에 태어난 월드컵 둥이도 붉은 옷을 입고 경기장을 찾았습니다. 2002년에 태어났고요. 사진을 보면 일찍 태어나서 어머니께서 빨간 옷을 입고 사진 찍은 게 있거든요. 끼인데도 빨간 옷을 입힌 거 보면 그때가 열기가... 대한민국을 연호하던 응원전은 전반 31분 황의조가 극적인 동점골을 넣자 절정에 달했습니다. 황의조는 손가락을 입에 가져다 대는 세리머니를 했지만 그 누구도 함성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네이마르가 이끄는 브라질의 스타 군단에 용감하게 싸운 우리 대표팀에게 팬들은 뜨거운 격려의 박수를 보냈습니다. TV조선 윤재민입니다. 오늘 대한민국과 브라질의 경기는 승패와 상관없이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지쳐있던 시민과 자영업자에게 활력소가 됐습니다. 식당과 주점에서 벌어진 단체 응원을 전정원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서울 청계천의 한 호프집. 빼곡히 앉은 시민들의 시선이 전광판을 향합니다. 전반 시작과 함께 브라질 대표팀의 선제골을 허용하자 한식이 흘러나오고 태극전사의 선전에 환호성이 터집니다. 기다리던 득점에 열광의 도가니가 됩니다. 대형 스크린이 설치된 술집엔 경기 시작 전부터 이렇게 대기줄이 생길 정도로 축구를 보려는 시민들이 몰렸습니다. 독일 월드컵 이후로 이런 분위기가 처음인 것 같아서 아주 기대하고 오늘 한 거의 마비 상태인 것 같아요. 유니폼 입고 오시는 분들이 많고요. 축구를 볼 수 있는 곳이라면 식당과 주점을 가릴 것 없이 문전성시를 이뤘습니다. 또 이렇게 다 같이 응원하는 이 분위기가 이제 평소에 집에서는 못 느끼던 분위기니까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코로나 장기화와 오랜 사회적 거리두기로 잊고 지냈던 단체 응원의 부활에 모처럼 모두가 하나 된 밤이었습니다. TV조선
전정원입니다. 오늘 브라질과의 평가전은 윤석열 대통령도 직접 경기장을 찾아 관람했습니다. 이 경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그라운드로 내려가서 손흥민 선수에게 청룡장을 직접 수여했습니다. 이 청룡장은 송기정, 박태환, 김연아 등 올림픽 금메달리스트가 주로 받던 최고의 체육 훈장이다 보니까 축구 선수로는 손흥민 선수가 처음 받은 겁니다. 고민성 기자입니다. 예정된 워밍업 시간보다 10분 정도 앞서 상암 월드컵 경기장 그라운드에 양복을 말끔히 차려입고 나온 손흥민 선수. 윤석열 대통령이 손흥민 쪽으로 걸어와 반갑게 악수를 건네며 최고 등급의 체육 훈장인 청룡장을 수여합니다. 귀하는 체육활동을 통하여 국위 선양과 국가 체육 발전에 이바지한 공로가 크므로 청룡장은 1936년 베를린 올림픽 마라톤 금메달리스트 고 손기정 선생, 골프 여제 박세리, 피겨 여왕 김연아 등이 받았지만 축구 선수가 받는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청룡장은 문체부 장관이 수여하는 게 관례였지만 아시아 선수 최초로 세계 최고라 평가받는 잉글랜드 프리미어리그 득점왕을 차지하며 국격을 높인 걸 인정했다고 대통령실은 설명했습니다. 시상식 후 윤 대통령은 양국 대표 선수들과 일일이 악수를 한 뒤 2002 월드컵 4강 신화를 이룬 히딩크 감독과 선수들과 관중석에서 평가전을 관람했습니다. 경기에 앞서 윤 대통령은 2002 월드컵 멤버들과 만찬 자리에서 2002년 월드컵 사진전을 관람하며 4강 신화를 추억했습니다. 전 국민이 하나가 돼서 응원을 했고 저도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정말 뜨겁게 응원했던 기억이 새롭습니다. 윤 대통령은 정몽규 대한축구협회 회장의 2023 아시안컵 유치 제안에 적극 추진하라고 문체부에 지시했습니다. TV조선 구민성입니다. 예, 다음 뉴스입니다. 경남 밀양에서 발생한 산불이 사흘째 이어지면서 피해가 커지고 있습니다. 산림당국이 진화 헬기와 인력을 집중 투입해 진화율을 81%까지 끌어올렸습니다만 주불 진화에는 실패했습니다. 산불은 이렇게 옥교산 산중턱에서 시작돼서 능선을 타고 계속 이렇게 번져가고 있습니다. 특히 북쪽 지역에서는 불길이 고압 송전탑 200m까지 접근했고 동쪽 일부 지역에서는 불길이 민가까지 위협하는 상황입니다. 밀양 산불 상황을 이심철 기자가 먼저 보도하겠습니다. 산불 진화 헬기가 송전탑 근처에서 진화 작업을 벌입니다. 주위에는 765kV짜리 초고압 송전선로가 지납니다. 사흘째 이어진 밀양 산불은 오늘 송전선로 200m 앞까지 들이닥쳤습니다. 큰일 나는 거 아닙니까? 위험한 거 아닙니까? 힘드는 게 아니고 많이 무서워. 산불의 화산이 송전탑까지 접근하면서 산불 지연제를 뿌리기 위해 대형 도수조를 5km 전진 배치했습니다. 오늘 밤에는 공중진화대원 70명을 송전탑 부근에 투입해 방화선을 구축하며 총력전을 펼치고 있습니다. 송전선로가 불타면 경남과 충남, 수도권까지 전력 공급에 차질을 빚기 때문입니다. 높이 100m에 이르는 송전탑과 송전선로를 방어하지 못하면 진화헬기 운행에도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고압선 너머로 또 가게 되면은 헬기 진입도 어렵고 그렇죠. 가까이 가야 되면 그렇게 되면 이쪽 지금 넘어가기 전에 차단하는. 한때 14.4km까지 늘어났던 밀양 산불의 화선은 오늘 2.8km로 줄어들긴 했지만 피해 면적은 축구장 1000배를 넘어섰습니다. 이번 산불은 지난 36년 동안 일어난 5월 대형 산불 가운데 가장 시기가 늦은 최대 규모 산불입니다. TV조선 이심철입니다. 건조한 날씨에 화재 첫날은 강풍에 불씨가 날아다니면서 불이 빠르게 번졌습니다. 그러더니 그 다음 날은 반대로 바람이 없어서 짙은 연기가 정체돼 진화 헬기에 발이 묶였습니다. 불을 끄기에는 최악의 조건들이었던 겁니다. 산불 진화가 늦어지고 있는 이유는 배상윤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산능성이 10분여 연기로 온통 뒤덮었습니다. 거대한 연기 구름은 제자리에서 꼼짝도 하지 않습니다. 바람이 약해졌던 어제 진화 헬기 17대를 동원했지만 정체된 연기에 사고 위험이 높아 오전 9시부터 2시간 동안 헬기 작업이 중단됐습니다. 산불 현장에 산세가 험한 데다 산림관리용 도로조차 없어 지상 진화마저 어려웠습니다.
산에 임도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지상 진화 대원이 산불 현장에 투입되기 어려운 상황입니다. 지상 진화에 에러가 있어서. 게다가 메마른 날씨에 바짝 마른 소나무 숲이 불쏘시개 역할까지 했습니다. 낮 기온이 34도까지 오르면서 진화헬기가 뿌린 물도 빠르게 증발합니다. 나뭇잎이 수분이 많아지는 계절적 요인도 한몫했습니다. 덜 마른 것을 태우면 더 연기가 많이 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연기 발생이 가중이 되는데 진화 작업이 난항을 겪는 사이 어제 62%까지 올랐던 진화율은 오늘 아침 45%로 낮아지기도 했습니다. 여러 가지 악조건이 겹치면서 밀양 산불은 사흘째 밤을 넘기고 있습니다. TV조선 배상윤입니다. 주민들은 사흘째 두려움에 떨며 대피소 텐트에서 밤을 지새다시피 하고 있습니다. 산불은 축사 근처까지 번져서 사육 중인 한우 200여 마리도 긴급 대피시켰습니다. 화재 현장에서 이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축사에 있던 한우 떼를 밖으로 몰고 나옵니다. 어둠 속에서 차례차례 트럭에 싣고 다른 축사로 소를 옮깁니다. 어젯밤 사이 한우 200여 마리가 산불을 피해 긴급 대피했습니다. 막 밀려올 것 같아서 이 소 두고 가면 절대 안 되겠다 싶어서 그 밤이라도 어떻게든. 밤사이 한우를 대피시킨 주민은 날이 밝자 축사를 지키기 위해 지붕에 올라가 미리 물을 뿌립니다. 불티가 늘지도 물티에서 이제 꺼지부지. 이 도다리로 부사실이거든. 그 농업부터 가면 절단 나쁘는 게. 이번 산불로 15개 마을 주민 3,400여 명에게 대피령이 내려졌습니다. 체육관 등지에는 임시 텐트도 들어섰습니다. 당국은 밀양 시내 15곳에 이와 같은 대피소를 마련했는데 낮에는 200여 명, 밤에는 600여 명이 대피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밤에는 대피소에서 지내고 낮에는 출근하거나 집을 지키러 가기를 사흘째 반복하고 있습니다. 산불 때문에 뿔뿔이 흩어진 가족도 있습니다. 부모님 일하고 가셨고 싸움만 치고 지냈어요. 다 만나지를 못했어요. 대피를 다 따로따로 하신 거예요? 네. 여름 코앞에 닥친 대형 산불에 사람도 가축도 사흘째 화마의 고통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TV조선 이성진입니다. 지방선거와 국회의원 보궐선거가 마무리되자마자 검찰이 선거사범에 대한 강제 수사에 착수했습니다. 수사 대상자 878명 가운데는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조희연 서울교육감 당선자 그리고 이재명 안철수 국회의원 당선자도 포함됐습니다. 검찰이 우선 서양호 서울중구청장 사무실을 오늘 압수수색했습니다. 주원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검찰 수사관들이 푸른 박스를 들고 나옵니다. 선거법 위반 관련해서 어떤 부분 좀 보셨어요? 검찰이 사전 선거운동 의혹이 불거진 서양호 서울중구청장 사무실 압수수색에 나선 건 오늘 오전 9시 30분쯤. 6일 지방선거 개표가 마무리된 직후였습니다. 대검찰청은 이번 지방선거와 보궐선거를 치르는 과정에서 선거법 위반 혐의로 1,003명을 입건하고 아직 처분이 내려지지 않은 878명을 수사 중입니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를 포함해 광역단체장 당선자 3명과 교육감, 국회의원 당선자도 각각 6명과 3명이 수사 대상자 명단에 올랐는데 이재명, 안철수, 김한규 국회의원 당선자가 포함됐습니다. 이 의원은 지난달 여당으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발당해 수사 대상에 올랐고 민영화 누구 좋으라고 민영화를 한다는 겁니까? 전기, 수도, 의료 민영화하면 얼마나 많은 서민들이 고통받을지는. 안철수 의원은 지난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 조폭연루설 주장 관련 고발 사건으로 수사 대상이 됐습니다. 검찰은 소속 정당이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동일한 잣대로 수사를 하겠다고 밝혔습니다. TV조선 주원진입니다. 법무부가 신임 한동훈 장관 취임사를 손글씨로 써보내면 경품을 주는 행사를 하다가 갑자기 중단했다고 합니다. 장관 홍보에 부처 예산을 쓴다는 비판이 속출했기 때문인데 비판 이전에 이런 행사가 적절한지는 상식적으로도 판단이 어렵지 않죠. 백연상 기자가 그 전후 사정을 취재했습니다. 인터넷 SNS 계정에 손글씨 사진이 이어집니다. 시민들이 다양한 필체와 색깔로 직접 써서 올린 건데 문구는 모두 정의와 상식의 법치, 미래 번영을 이끌
선진 법치행정으로 똑같습니다. 신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일부입니다. 저는 정의와 상식의 법치를 앞으로 법무부가 나아가야 할 방향으로 제시하고자 합니다. 법무부가 지난달 27일 부처 홍보 행사를 하며 해당 문구를 SNS에 올리면 경품으로 최대 5만 원짜리 상품권을 주기로 한 겁니다. 응모자는 250명이 넘었지만 법무부가 예산으로 한 장관 개인 홍보를 하느냐는 비난이 터져나왔습니다. 법무부에서 하는 가장 중요한 일은 사회 정의를 세우는 일인데요. 법무부 장관을 높이는 일을 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논란이 커지자 법무부는 즉각 행사를 중지했습니다. 법무부는 과거 법무부에서도 유사한 행사가 수차례 있었다며 한 장관에게 보고되지 않은 채 진행됐다고 해명했습니다. TV조선 백연상입니다. 이창용 한국은행 총재가 중앙은행 총재로서 이 매파의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의 위험에 빠질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하면서 이런 상황이 오더라도 마냥 돈을 푸는 통화 정책을 펼치기 어렵다고 했습니다. 어떤 의미인지 이정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은행이 주최한 국제회의석상의 이창용 총재. 이 총재는 인플레이션이 경제 양극화를 더 가속화시킬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특히 인플레가 진정되더라도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부 신흥국이 장기 저성장과 저물가 국면에 접어들 수 있다는 우려를 내놨습니다. I think the chance of returning to a very low inflation and low growth environment again is significant for 하지만 그러면서도 시중에 돈을 푸는 완화적 통화 정책을 펼쳐야 하는지에 대해선 의문을 표시했습니다. In that case, should Asian emerging markets or Korea for that matter follow the same advice to credibly promise to be irresponsible? 그러면서 기축 통화국이 아닌 나라가 시중에 직접 유동성을 공급할 경우 자칫 자본 유출의 부작용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우리 경제가 저성장에 빠지더라도 과감한 돈풀기를 함부로 하지 않겠다는 취지로 풀이됩니다. 전문가들은 취임 직후 곧바로 기준금리를 인상한 이창용 한은 총재가 돈풀기에 신중한 매파의 메시지를 좀 더 강력하게 내놓은 것으로 평가했습니다. TV조선 이정현입니다. 지난달 울산 S-오일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10명이 숨지고 다쳤죠.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인 경찰과 고용노동부가 증거자료 확보를 위해서 S-오일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 사고 당시 부탄가스 누출을 막아주는 장치가 설치되지 않았던 정황이 포착된 데 따른 겁니다. 김동영 기자입니다. 섬광이 번쩍이고 시뻘건 불기둥이 치솟습니다. 폭발의 위력에 지진처럼 진동이 퍼집니다. 지난달 19일 S-오일 온산 공장에서 폭발 사고가 나 근로자 10명이 숨지거나 다쳤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찰은 이 사고와 관련해 오늘 S-오일 온산 공장과 협력업체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경찰과 노동당국은 S-오일 측이 부탄가스 누출을 막아주는 블라인드를 설치하지 않은 정황을 포착했다고 압수수색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노동당국은 이 부분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인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가스가 누출되지 않도록 막아놓고 작업하는 게 원칙이지 않습니까? 근데 왜 그 상황에서 블라인드를 치지 않았느냐? 현장에 있었던 근로자들도 당시 가스 누출을 막는 블라인드가 설치되지 않았다고 증언합니다. 안전하게 하려면 블라인드를 다 설치를 해야 되는 건 맞죠. 과한 안전조치라고 생각했다고 하더라고요. 경찰과 고용노동부는 사고 현장의 안전조치를 마치고 다음 주쯤 첫 합동감식에 나설 예정입니다. TV조선 김동영입니다. 배달 수수료가 계속 오르면서 자영업자뿐 아니라 배달 기사, 소비자 모두 배달비에 대한 스트레스가 점점 커지고 있습니다. 배달비를 줄이려고 자영업자, 배달기사가 함께 협동조합을 만들거나 모바일 앱 기능을 아예 바꾸기도 합니다. 이유경 기자입니다. 이 배달 전문 족발집은 배달 대행 수수료 등으로 나가는 비용이 매달 40만 원에서 50만 원가량 줄었습니다. 배달 수수료 탓에 팔아도 남는 게 없는 악순환이 반복되자 식당 사장들과 배달 기사들이 모여 협동 조합을 만든 겁니다. 자영업자들이 직접 모여가지고 중개를 우리가 하면은 수수료를 절감할 수 있겠다. 기존 배달 대행 업체를 이용할 때는
관리비를 5만 원에서 많게는 30만 원씩 내고 배달 기본료도 1.3km까지 4,500원이었지만 협동조합에선 관리비도 낮고 배달 기본료도 1.5km에 4,300원으로 더 쌉니다. 배달 기사들도 한 건당 100원을 더 받는데 한 달로 치면 무시할 수 없는 금액입니다. 조금 더 안정적으로 수입을 올리고는 있어요. 서로 윈윈할 수 있는 이런 조건들을 만들어가면서 일을 하기 때문에. 식품업계도 자체 모바일 앱에 예약 포장과 차량 주문 등의 기능을 추가하고 있습니다. 소비자들이 이 앱에서 주문해 물건을 찾아가면 할인이나 쿠폰 등을 받을 수 있고 가맹점주는 배달 중개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배달 앱은 배달비가 좀 부담스러워서 못 쓸 것 같은데 자체에서 하는 거는 부담스러운 편이 아니라서. 배달비 부담을 덜기 위해 자구책을 찾는 자영업자들이 점점 늘어날 것으로 보입니다. TV조선 이유경입니다. 오늘 일부 지역 낮 기온이 30도를 웃돌았죠. 때이른 더위는 토요일까지 이어질 텐데요. 부산에서는 올해 처음으로 해수욕장이 문을 열어서 피서객은 3년 만에 마스크를 벗고 물놀이를 즐겼습니다. 하동원 기자입니다. 백사장을 내달려 시원한 바닷물에 몸을 던집니다. 물속에서 장난을 치고 파도 타기도 즐깁니다. 오늘 날씨 너무 더웠는데 바다 와서 너무 시원하고요. 친구들이랑 놀 수 있어서 너무 좋아요. 부산 해운대와 송정해수욕장은 오늘 전국에서 가장 빨리 개장했습니다. 거리두기 해제로 3년 만에 처음으로 마스크를 벗고 해수욕을 즐깁니다. 너무 좋죠. 이제 야외는 안 쓰니까 좋고요. 시원하죠. 공기도 좋고 바람도 좋고. 이른 더위와 거리두기 해제로 해수욕장 인근 숙박업소엔 예약이 몰립니다. 거리두기 해제 등의 영향으로 피서객들의 호텔 예약 문의가 전년 동기간 대비 약 30% 정도 증가했습니다. 시속 60km 속도로 물살을 가르는 웨이크보드. 때이른 무더위와 스트레스를 시원하게 날립니다. 물에 들어가게 되면은 더위도 날려버리고 일상생활에서 받았던 이제 불쾌함도 이제 한 번에 쭉. 오늘 낮 기온은 경주가 34.2도로 가장 높았고 대구와 대전 등지는 30도 안팎의 초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내일은 더 더워집니다. 내일 낮 기온은 광주가 33도, 서울은 32도까지 오르고 이번 무더위는 비가 내리는 주말까지 이어지겠습니다. TV조선 하동훈입니다. 원숭이 두창이 30여 개국으로 번져서 550건이 넘는 감염 사례가 보고됐다고 세계보건기구가 집계했습니다. 지역사회 감염까지 나오면서 세계보건기구는 올 여름 유행 가능성을 높게 보고 있는데요. 정부도 국내 확진자 발생 시 격리 치료하기로 했습니다. 최은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재까지 아프리카를 제외하고 원숭이 두창이 확산된 나라는 30여 개국. 지난달 초 영국에서 첫 발견된 후 미주와 중동, 호주에 이어 노르웨이와 헝가리까지 번졌습니다. 감염 사례도 550건을 넘었습니다. 비풍토병 지역에서 발생한 이례적인 동시다발 감염입니다. The situation is evolving and we expect that more cases will continue to be found. 세계보건기구는 이른바 조용한 전파가 일어났을 것으로 보고 특히 여름 휴가철 대규모 이동을 통한 유행 확산을 경계하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원숭이 두창 사망자는 없지만 취약계층 사이 확산 시 상황이 달라질 수 있다고 우려합니다. As in endemic diseases at small levels becoming more persistent, more frequent and generating more and more outbreaks. 정부도 대비에 나섰습니다. 확진자는 격리병상에서 치료하고 접촉자의 격리 여부는 검토 중입니다. 원숭이 두창의 국내 감염 의심 사례는 현재까지 없는 가운데 법정 감염병 2급 지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TV조선 최은행입니다. 아시아계 증오범죄의 목소리를 내왔던 BTS가 어제 바이든 대통령의 초청으로 백악관을 방문했습니다. 그런데 백악관에는 아직도 BTS의 여운이 남은 듯합니다. 뒷이야기들이 나오고 있는데요. 이유진 기자가 전하겠습니다. 백악관 대변인이 브리핑 전에 BTS를 언급합니다. So no BTS today, but you do have KJP. Thank you. 자신의 이름 이니셜을 BTS식으로 소개하며 농담을 한 겁니다. 전날 브리핑룸에 BTS가 함께 등장하자 평소보다 3배나 많이 몰려든 출입 기자들은 환호성을 내질렀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이
의미 있는 존재로서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기 위한 또 한 걸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자들은 BTS의 모습을 개인적으로 소장하겠다고 스마트폰을 꺼내들었습니다. 백악관 앞에도 인파가 몰렸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BTS와 증오 범죄에 대해 의견을 나눈 영상을 공개했고 Not just your great talent. It's the message you're communicating. It matters. And we truly appreciate the White House and the government's trying to find solutions. 오늘 또다시 사진을 올리며 감사를 표했습니다. 한 방송사 앵커가 BTS 방문이 미국의 급을 떨어뜨렸다고 말했다가 Yeah, so we got a Korean pop group to discuss anti-Asian hate crimes in the United States. Okay, good job, guys. 되레 질타를 받고 있습니다. 언론들이 앞장서 칼슨이 큰 실수를 했다고 지적했습니다. TV조선 이유진입니다. 오늘 영남 지역은 올해 들어 가장 더운 날이었습니다. 경주와 포항이 34도 안팎까지 올랐는데요. 내일은 다른 대부분 지역도 30도 이상으로 치솟겠습니다. 서울은 오늘보다 5도나 높은 32도를 보이겠고요. 대전과 전주도 32도, 광주는 33도까지 오르겠습니다. 그래도 동해안만큼은 더위가 심하지 않겠는데요. 강릉이 23도, 울진은 22도에 머물겠습니다. 날은 여전히 건조하겠습니다. 산불의 가뭄 피해까지 상황이 좋지 않은데요. 더 이상의 피해가 없도록 조심하셔야겠습니다. 중부 지역은 점차 더 건조해지겠고요. 남부 지역은 일요일에 비 소식이 들어 있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예, 6월 2일 목요일에 진행해드린 특집 뉴스나인은 여기서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